내 이름은 나우주.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28살 남자. 망했다. 부장한테 한 소리 듣겠는데? 맞다. 일요일이지. 나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적당한 가격에 나를 사주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나만의 공간도 장만했다. 몇 평 안 되는 게 내 월급의 3분의 1을 꿀꺽한다. 하지만 나만의 이 공간은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를 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오케이! 만족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책이다. 책을 읽으면 그곳으로 순간이동하는 느낌을 받곤 한다. 나의 온 우주가 하나의 생각으로 집중되는 게 좋다. 참 즐거운 상상이다. 프레드릭 베크만 장편 소설 우리와 당신들. 난 숲속의 조그만 마을 베어타운으로 들어섰다. 당신은 한 마을이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우리 마을이 그랬다. 누구도 목적지로 삼지 않는 마을. 베어타운은 오로지 하키에 살고 하키에 죽는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키팀의 스타였던 케빈이 마야를 성폭행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었다. 두 아이의 진술이 엇갈렸을 때 우리는 케빈을 믿었다. 마야의 말이 거짓말이어야만 우리가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 아는 사실 가운데 최악을 꼽으라면 우리의 삶이 그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성폭행을 이야기할 때 항상 과거 시제를 쓴다. 하지만 마야에게는 그런 일을 과거에 겪은 게 아니라 지금도 겪고 있다. 불안, 그것은 아주 이상한 감정이다. 마야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그게 밖에서는 왜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느끼는 이 고통이 거울에서는 어떻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남들 모두를 속일 수 있으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지 않을까? 불안,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지배자다. 12살인 마야의 동생 레오는 사람들이 항상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거짓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레오의 친구들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남자답게 나서야 된다고 한다.
12살짜리에게 남자답게 군다는 것은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는 누나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는 누나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는 누나를 보호하지 못했다. 진실이 밝혀지고 케빈의 가족이 마을을 떠났지만 묘하게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누구도 마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는 좋은 사람인 동시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는 비밀을 들먹일 때 항상 소유물 대하듯 내 비밀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밀의 중간은 없다. 자기의 얽힌 비밀을 평생 간직하고 사는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되는가? 비밀은 사람을 짓누른다. 벤은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다. 그것만으로도 힘겨운 비밀이다. 거기에 벤이를 누르는 비밀이 한 가지 더 얹어졌다. 벤이 사랑하는 남자는 벤의 선생님이다. 지금 뭐해? 보고 싶다. 누군가를 원한다는 것, 그보다 더 위험한 약점은 없다.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죽은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얘기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니다. 경기 내내 벤은 관중들로부터 온갖 욕설을 들었다. 경기가 끝나자 같은 팀 보보는 말한다. 저들이 너를 미워한다면 네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한 거야. 최고가 아니라면 너를 이 정도로 미워하지도 않았을 거야. 벤은 애써 미소를 짓는다. 아무것도 아닌 척한다. 세상이 나에게 최고를 강요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나에게 최고를 강요하는 걸까? 최고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세상은 나에게 적당히 사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다는 건 우라지고 또 우라지게 힘든 거라 가끔은 거의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그렇게 인생 자체에 녹다운된 인간들은 술집을 찾는다. 그래서 술집은 금세 슬픈 공간으로 전락한다. 술집 주인 라모나는 베니에게 말한다. 너는 미안해할 게 전혀 없어. 알겠니?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니. 너무 순식간에 달라지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 내가 누굴 변호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변화를 강요당하면 누구든 싫거든. 도덕성이야 누구나 운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겁다. 라모나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다시피 모두들 자기가 싼 똥을 치우며 살아가고 있다. 베어타운과 헤드의 아이스하키단이 언제부터 앙숙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우리끼리 보살피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는 걸 알 뿐이다. 베어타운은 늘 이렇게 외친다. 베어타운 대 나머지 전부.
서로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건 워낙 쉽다. 그래서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증오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불공평한 싸움이다. 싸움에서 이긴 증오는 불을 낳았고 불은 사고를 낳았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과 함께 응급실에 경보가 울리고 다친 사람들이 실려온다. 모든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최선,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최선,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싸움에서 이긴 증오는 죽음을 낳았다. 죽음이 훑고 간 후에도 태양은 떠오른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항상 하는 하키 경기를 한다. 다른 점이라면 두 팀 모두 까만색 완장을 차고 슬픔을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헤드팀이 오늘 한 번만큼은 존중하는 뜻을 담아 슬픈 목소리로 목청껏 베어타운의 구호를 외친다는 것. 그리고는 이내 전보다 더 고요해진다. 내일이 되면 그들은 다시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 모든 게 평소처럼 굴러갈 것이다. 하키는 그런 것이다. 다들 스틱 하나씩 들고 골문 2개를 두고 두 팀으로 나눠서 우리 대 당신들. 베어타운은 나에게 묻는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우리인가 당신인가? 어쩌면 이 세상 누구나 누군가에게 우리인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당신들일지도 모른다. 프레드릭 베크만 장편 소설 우리와 당신들. 괜찮은데? 오베라는 남자의 저자 프레드릭 베크만. 그가 새롭게 넣어놓은 베어타운 2번째 이야기 우리와 당신들. 암울하고 적나라하지만 숨막히는 희망이 곳곳에 흩뿌려져 있다. 회복과 희생이라는 주제를 노련하게 다룬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애정이 넘치고 부박한 분위기와 어둡고 적나라한 분위기의 공존이 빚어낸 투박한 리얼리즘. 나는 누군가에게 우리인가 당신인가? 우리와 당신들.